트럼프의 큰 그림이 뭘까요? 한마디로 미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거죠. 모자에 써놓고 다니잖아요. 마가. 네. 트럼프의 큰 그림은 마가예요. 규제 완화는 어느 수준으로 해주냐?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기대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기대 수준은 이미 나의 기대가 아니라 30년 전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은요,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저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실물경제 분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오늘 저희 채널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당선 소식과 함께 교수님이 쓰신 이 트럼프 2.0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만하게 들릴까봐 네. 죄송한데 예측을 당연히 했으니까 준비를 했겠죠. 솔직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를 예측했다기보다는 네. 바이든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요. 실질 소득이 네.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긴 어렵다. 그거는 이제 경제학적 관점이고요.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멈추지 못한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쨌든 표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뭐 트럼프에 베팅하신 분도 계시고 바이든에 베팅한 뭐 해리스에 베팅한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일종의 저는 트럼프에 베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저희가 앞서서 이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서 네. 어떤 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감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과 비교해서 이기에는 좀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이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좀 방향성은 어떤 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습된 협상가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물됨을 질문 주신다면 협상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일기랑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첫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근데 학습된 협상가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학습이 뭐냐. 일기를 학습한 거죠. 대통령을 해본 사람입니다. 무역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관세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다른 관세전쟁을 일으킬 때 상대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관세전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이것을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분명히 더 계산적일 것이다. 그 협상의 테이블을 가지고 나 관세 이렇게 때릴 거야. 그러면 그냥 정말 관세를 때리기 위한 관세 전쟁일까? 아니면 더 나은 협상을 꺼내들기 위해서 더 협상의 카드로서 관세 때릴 거라고 그냥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따져볼 일인 겁니다.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학습된 협상가다라는 표현은 하나가 대통령을 경험한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한 가지는 트럼프라는 이 인물은 협상의 기술로서 지금 여건이 바뀐 대통령이에요. 그 여건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하에서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협상에 있어서 특히 세계에서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네. 또 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그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또 그게 협상의 툴로서 활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학습된 협상가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 안에 다 있는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지 이 사람이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안에
전쟁을 끝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습된 협상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기와 마찬가지로 좀 중국이 타깃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나 산업으로 확대되는 모습도 보여질까요? 당연히 타겟이죠. 중국이 당연히 타겟입니다. 근데 일단 관세를 매기는 것이 네. 당위성을 생각해 볼 때, 당위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네. 어떻게 당위를 가질까요? 이게 관세라는 게 자유무역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관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나라 같으세요? 네. 우리나라 엄청나게 관세 도입하는 나라예요. 오. 우리나라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인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농산물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농산물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강도 높은 관세를 도입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네. 관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놀라셨죠? 네, 저도 관세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가지고 유연할 가지 것 같죠? 않을까 했는데, 네. 또 이 이야기하면 놀라실 텐데요. 네.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그 농산물 중에서도 뭘까요? 쌀일까요? 쌀이에요. 맞췄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그냥 한번 찍어봐 주세요. 한 높다고 하니까 네. 60% 정도? 훨씬 높아요. 그래요? 찍어보세요. 80? 훨씬 높아요. 95? 아니 많이 90? 높이셔야 돼. 많이. 많이 높여야 예, 되나요? 예. 200%? 더 많이 높여야 돼. 500? 500보다 높아요. 513%. 진짜요? 와. 여러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네. 관세를 100% 때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국에 대해서 쌀만큼은 수입 안 하겠다고 작정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관세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 관세의 당위론이 뭐냐? 이 관세는 쉽게 말하면 보호무역의 수단인데 보호무역을 당위적으로 입증해 줄 만한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역학개론에 나오는 네. 그 이론들이 몇 개 있는데 1번 이론이 가장 쉬워요. 그게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의 유치가 뭐냐면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라는 뜻이 어린아이 산업. 그러니까 이 산업은 어리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보호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 이 쌀 시장을 개방해 봐라. 우리 쌀 다 죽는다. 쌀 농가 다 죽는다.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엄청난 대평야에서 맞아요.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쌀 농사 짓는데 우리 쌀 농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냐. 우리 쌀 농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당위론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네. 제가 이 부분 대착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대착각. 네. 대착각이 뭐냐면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른다. 이건 대대적인 착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를까요? 보통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착각이죠. 같은데. 관세 올리면 물가 올라요? 왜요? 그 관세 올리면 그 높은 가격의 쌀을 사요? 그렇진 않죠. 안 저희가 사요. 자체적인 걸 구매를 하게 되니까. 네. 관세 올린 품목을 안 사요. 안 사니까 물가가 안 올라요. 오히려 소비 시장이 둔화돼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른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오른다.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등장한 걸까요? 트럼프를 비방하기 위한 용어로서 해리스 민주당이 갖고 왔던 유세할 때 썼던 용어고 당연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 주류 언론사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그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기사화했던 거고 트럼프 시대가 오면 트럼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정말 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왜 아닐까? 일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일기 때로. 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관세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상식적으로 관세 올리면 어쨌든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경제는 산수가 아니에요.
수입 물가 더하기 관세율,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도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가 맞대응해요. 그래서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18년 상반기부터 관세를 도입했는데 네. 중국도 맞대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간에 그 관세를 올렸던 품목에 대한 소비 시장이 침체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요? 교역량이 둔화돼요. 생산이 둔화돼요. 경기가 둔화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주가가 급락했던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 주가 뭘까요?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 머스크 주가가 급락합니다. 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관세를 올리겠지. 그럼 세계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교역량이 감소해요. 그럼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 둔화 압력이에요. 그러면 설사 가격이 올라가도 올라간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첫 번째. 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테크니컬하게. 네. 설사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지라도 수입 기업들이 네. 죽겠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게 수입 물가에 반영될 거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우리는 빼주세요. 라고 항거합니다. 그 무역부에 가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빼줘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를 도입하는 게 뭐를 위한 거라고요? 자국을 위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근데 미국을 우선하는 정책이 아니면 네.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미국을 우선한 일만 한다니까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일만 하는 건데 자국 경제에 불리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빼주는 거죠. 수입 물가를 올려놓는 일이라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논리는 그런 것이고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드린다면 두 번째 실증을 말씀드린다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2% 언더로 떨어집니다. 중국 물가 어땠는지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던 그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곤두박질 쳐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그때가 네. 기억하십니까? 2018, 19년 2018, 19, 20년 코로나19 전까지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방송에 뭐 100분 토론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뭘 주제로 대화를 했냐면 네. 디플레이션 빠지냐. 우리나라도 일본식 디플레이션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 주제로 대화했었어요. 그 당시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실증 데이터도 그렇고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 압력인 거예요. 그냥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르겠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 둔화 압력이고 경기 둔화 압력인데 여러분 상상하시잖아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관세 올리면 중국 경기 둔화될 거라고 다 성장률 하향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일단 메이크 센스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왜 이 정권을 유지 못했다고요? 고물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트럼프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금리 인하론자예요. 그러면 고물가를 용인할까요? 고물가를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금리 인하론자니까.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야 금리 인하를 파월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니까. 정말 이 관세를 올려도 네.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이고 혹여나 관세를 올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관세를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다. 금리 인하에 방해되는 그런 어떤 정책도 오히려 물가 상승을 야기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그럴지라도 네. 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 관세 정책 설명해 주시면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세와 감세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좀 기업이나 국가 면에서는 경제 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뭐 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놓은 카드가 일단 네. 관세 인상, 법인세 인하, 그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 밖에도 뭐 기후 변화 대응하지 마라, 배제시켜 주겠다. 그 밖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 인하 해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금리 인하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뭐 압력을 가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뭐 2% 언더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네. 트럼프가 그럼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트럼프가 만들어 놓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네. 정말 많은 요인인데 해리스와 비교해도 해리스는 뭐 하는 인물이에요? 해리스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 주겠다. 근데 트럼프는 뭐예요? 기업 프렌들리한 여건을 만들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뭘로 안 칩니까? 정부 도지의 효율성 네. 위원회.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규제 완화 기구예요. 쉽게 말하면. 규제 완화시키고 예산을 불필요한 특정 예산을 산업 줄이고. 영역으로 더 집중적으로 네.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결국 트럼프가 뭐 하려는 거냐면 트럼프의 큰 그림이 뭘까요? 한마디로 잘 미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네. 거죠. 모자에 써놓고 다니잖아요. 마가. 네. 트럼프의 큰 그림은 마가예요. 그 마가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세계 그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들을 다 끌어다가 미국 내 위치시키겠다 이거예요. 관세 올리면 수출하기 어렵죠. 미국 내 공장 두고. 법인세 떨어뜨려주면 미국 공장 두기 유리하죠. 기후변화 대응하지 마라. 좋죠. 기업 좋죠. 입장에서. 제조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야.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라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시 규제 완화해준다? 규제 없이 해주네? 금리 인하. 제로 금리로 마음껏 대출 받아서 설비 투자해도 돼? 기업 입장에서 정말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규제 완화는 어느 수준으로 해주냐?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의 기대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기대 수준은 이미 나의 기대가 아니라 30년 전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만큼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 프렌들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FTA 같은 거 철폐하는 거, 배제시키는 거. 그것도 FTA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관세로. FTA 없애야 미국에 공장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조 기지를 이 첨단 산업의 제조 기지를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시키는 거.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그게 트럼프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정책 공약들을 다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해주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을 더 대성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 자체에 대한 약간 부채 부담도 좀 늘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되는데요. 네. 미국은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특히 경기 부양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국가 채무 문제는 더 커질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많이 하죠.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역시 이름에 따라서 국가 채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역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다른 것이 완전히 똑같다고 가정해 놓고 보면 미국이 국채 발행량을 대대적으로 늘리면 당연히 국채 가격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조치를 하면 네. 국제 유가는 어떻게 돼요? 오르죠. 올라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조치를 계속해요. 그런데도 국제 유가가 안 오르고 떨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채 가격 혹은 네. 금리는 가격에 역행하는 거니까 같이 우리 같은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꾸 발행량만 기초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국채를 누가 살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국채를 사줄 사람이 많다. 국채 수요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네. 정말 국채 가격이 떨어질까? 정말 국채 금리가 오를까? 이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국채 금리가 선반영돼서 오른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선반영돼서 강달러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냐? 2029년까지 세계 경제의 기조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증권 시장. 그럼 증권 시장의 돈 중에 주식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채권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채권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머니는 잠자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잠자지 않는 돈은 어디 가 있냐고요? 채권 시장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 국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유럽 국채 사야 되나요? 유럽 경제 계속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장 독일 작년 마이너스 0.3% 역성장했어요. 그렇죠. 올해 0.0% 제로 성장합니다. 내년도 제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독일 국채를 사야 됩니까? 유로존 국채를 사야 됩니까? 영국 국채를 사야 됩니까? 그러면요? 중국 국채를 사야 됩니까? 중국 경제는 더 강하게 꺼지고 있는데요. 더 강한 속도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럼 어느 한국 국채 사야 되나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한국 국채를 사야 돼.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사야 되나요? 세계 주요국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나름 미국 경제는 그레이드 어게인하게 이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발행하는 그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뒷받침이 된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발행량만 보고 한쪽 면만 보고 자꾸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단정 짓고 계시기도 한데 저는 이걸 정답을 정해놓고 싶진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린 자꾸 공급만 보는데 수요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잖아요.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제외하고 세계 경제가 계속 저성장 고착화된다. 그걸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예외주의의 배경이 미국으로 돈이 다 집중돼서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미국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요가 없을까? 미국으로 공장이 다 이전되고 미국으로 기술 인재들이 다 유인되고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은 잠재 성장률마저 올라가는 국면인데 강달러 뉴노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만약에 보는데 그런데 미국으로의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까? 만약에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국채 가격이 정말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기가 어려워요. 국채 발행량이 많을 거라고는 아마도 단정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것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된 거예요. 원래 연말에 1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의 선행성,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실제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의견도 좀 가져보고요. 더군다나 재무부 장관을 트럼프라는 또 일론 머스크라는 급진적인 인물이 이 미국 경제를 리드해 나간다면 막 이렇게 벌리는 사람이잖아요. 밖으로는. 근데 안살림 재무부 장관은 온건한 사람을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조를. 저는 굉장히 머리 좋다고 생각했어요. 좀 그래도 좀 정신 좀 있는 사람, 온건한 사람.
그래서 혹여나 너무 막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재무부 장관을 이렇게 배치한 것. 재무부 장관도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까지 갔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이것은 국채 발행량도 좀 너무 급진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정상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것을 봐가면서 통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그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효과 그러니까 관세 올려서 인플레이션 올 거야. 국채 발행량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 떨어질 거야. 그런 현상이 실제 이어질 것인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여러분 한번 꼭 그럴 거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 다른 근거도 한번 가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